4년 만에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새벽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어요. 4년을 기다렸던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확진받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산부인과요. 임신 5주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애 아빠가 확실히 내 아들 맞니? 다음 날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디서 더러운 씨를 묻혀온 거지?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준혁 씨 아이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내보다 모를 것 같으냐? 증명해야 했어요. 유전자 검사 비용 150만 원. 대학 후배 태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을 시어머니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죠. 며칠 후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또 봐요, 부장님. 배를 감싸며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네, 애인한테 가는 거지.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속도를 높였어요. 교차로 빨간불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그리고 5년 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든 15년 전 진단서, 무정자증, 새벽 6시 화장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어요. 바로 32살의 박지은이었죠. 지은은 숨을 참은 채 테스트기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두 번째 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아니,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두 줄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테스트기를 가슴에 꽉 안으며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4년, 긴 4년이었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생리 때마다 절망했고 병원 복도를 수없이 오갔고 불임 여자라는 낙인에 짓눌려 살아온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 이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가 그녀에게 기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침실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 준혁이 자고 있는 방이었죠. 말해야 해. 당장 가서 말해야 해. 지은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에 손을 댄 순간 멈칫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보니 갑자기 불안이 밀려왔거든요. 아니야, 아직은. 지은은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떠올랐어요. 지난 4년 동안 남편이 던졌던 차가운 시선들이 또 안 됐어? 이번에도 그 말들 속에 숨어있던 실망과 의심의 눈빛들이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자. 병원 가서 제대로 확인받고. 지은은 테스트기를 꼭 쥐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왔어요. 세면대 아래 서랍을 열고 제일 안쪽 깊숙한 곳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숨기듯이요. 서랍을 닫고 나서야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손을 아랫배에 가져다 댔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거기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안녕, 우리 아기. 손끝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지은의 입가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웃음과 함께였어요. 4년 만에 드디어. 일주일 후 지은은 산부인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 맞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4년이었어요. 4년. 매달 생리가 나올 때마다 절망했고 매번 임신 테스트기에 한 줄을 보며 무너졌던 그 긴 시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정말인가요? 네. 아기 심장 소리도 들어보세요. 작은 스피커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빠르고 힘찬 심장박동.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처방전을 받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지은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말해야지. 준혁 오빠한테 상상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남편의 놀란 얼굴, 기뻐할 모습, 어쩌면 눈물까지 흘릴지도 몰라요.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 오키가 꼿꼿이 앉아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없을 시간인데 어디 갔다 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우는 순간 당황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안 계실 줄 알았어요. 물어본 거 안 들렸어? 어디 갔다 왔냐고. 아, 병원 다녀왔어요. 오키의 눈빛이 변했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무슨 병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추궁하는 거죠? 원래 남편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이 분위기에서 숨길 수도 없고. 그게 산부인과요. 정적이 흘렀어요.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 오키는 천천히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임신했어? 네, 5주째예요. 말은 나왔지만 축하받기는커녕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변하긴 했어요. 더 차갑게. 애 아빠가 확실히 내 아들 맞니?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어머님, 그게 무슨... 요즘 세상에 모르는 일 아니잖아. 4년 동안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겼다는데 엄마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4년 동안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배란일 체크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 애쓴 결과가 이런 의심이라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준혁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알아볼 게 있어. 그날 밤 저택은 고요했어요. 장례식의 무거운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집안에서 오키는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더니 2층 끝에 있는 서재 앞에 멈춰섰답니다. 오키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평소에는 절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그곳. 남편조차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방이었죠.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오키는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닫고 잠갔답니다. 서재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오키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동선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책장으로 다가간 오키는 두꺼운 의학서적 몇 권을 한쪽으로 치웠어요. 그리고는 책장 뒤편 벽과의 틈새에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15년 전이라는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오키는 그 봉투를 꺼내 들고 그제야 책상 위 작은 스탠드를 켰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봉투를 뜯는 오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바스락 봉투 안에서 꺼낸 건 몇 장의 서류였어요. 오키는 그중 가장 위에 있던 종이를 펼쳤죠. 종이 맨 위에는 정액 검사 결과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환자명 칸에는 최준혁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오키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검사 결과 항목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정자 농도 0ml, 정자 운동성, 측정 불가, 종합 소견, 무정자증. 그 문구 옆에는 담당 의사의 메모까지 덧붙여져 있었어요. 자연 임신 불가능, 정밀 검사 및 치료 상담 필요. 오키는 그 서류를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이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때 이 애를 지키려고 숨겼는데 낮게 중얼거린 오키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시 20살이었던 준혁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갔을 때 오키는 혼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젊은이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오키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답니다. 이 사실을 준혁이는 절대 알면 안 돼.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남자로서의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그런 생각에 오키는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준혁에게는 그저 가벼운 염증이었다고,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서류는 몰래 가져와 이렇게 숨겨두었죠. 결혼도 시켰고 아이는 포기하라 했건만. 오키의 얼굴에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어요. 4년 전 준혁과 지은이 결혼할 때도 오키는 이 사실을 숨겼어요. 대신 지은에게 넌지시 말했죠. 아이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둘이서 먼저 행복하게 살라고요. 속으로는 어차피 아이는 생기지 않을 테니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지만요. 그런데 지은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키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0.1%의 기적? 그런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오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았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속이고 다른 씨를 가져왔어. 오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차가워졌어요. 이를 악물고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밀어넣더니 그걸 꽉 움켜쥐었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세게요. 오키는 다시 책장 뒤편 틈새에 봉투를 밀어넣고 의학 서적들로 그 공간을 가렸어요.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냄비에서는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은 엄마가 영양가 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시어머니 오키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지은은 깜짝 놀라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녁은 곧 준비될. 너 어디서 남자 만나고 다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키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소리가 지은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임신했다고? 네가? 우리 준혁이 아이를. 오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아들은 애를 못 만든다. 네가 어디서 더러운 씨를 묻혀온 거지? 그 순간 지은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하지만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오키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짝! 귀청을 찢는 따기 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집안 망신시킬년. 4년 동안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분수도 모르고 남자 만나서 배 씨 받아와서는 우리 아들 자식이라고? 당장 꺼져. 지은은 충격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준혁 씨 아이예요.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지은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으로 끊겼어요. 하지만 오키는 지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보다 모를 것 같으냐? 오키는 냉소를 흘리며 주방을 나갔어요. 밤 11시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지은은 작은 방구석에 홀로 앉아서 핸드폰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죠. 화면 속 자신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오키의 차갑고 냉혹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네가 누구한테 잉태한 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그런 더러운 씨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들어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전자 검사라고 입력했죠. 검색 결과가 쫙 펼쳐졌어요. 산전 유전자 검사, 태아 친자 확인, 임신 중 DNA 검사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손가락을 움직여 첫 번째 병원 사이트를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친절하게도
안내문이 적혀 있었죠. 임신 10주 이후 산모의 혈액만으로 태아 DNA 검사 가능. 정확도 99.9% 이상. 검사 결과는 2주 소요. 지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렇게라도 증명해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예약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에서 손이 멈췄죠. 검사 비용이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산전 유전자 검사 비용 150만 원. 지은은 황급히 자신의 통장 앱을 열어봤어요. 화면에 떠오른 잔액은 고작 23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남편인 준혁에게 말하면 될 일이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엄마가 의심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임신이라니. 준혁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 씨한테 말하면 어머님이 또 오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검사고 뭐고 그냥 지워버려. 지은은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말하자. 증거도 있으니까. 그때는 준혁 씨도 날 믿어줄 거야.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15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죠. 지은은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을 떠올려 봤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고 가족이라곤 연락이 끊긴 부모님뿐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때 문득 책상 서랍 속에 있던 대학 동문 명단이 떠올랐어요. 지은은 급히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명단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을 천천히 훑어내려갔죠.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은은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대학교 2년 후배였어요. 졸업하고 나서 몇 번 동문회에서 마주쳤을 때 사업을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죠. 걔는 사업한다고 했었지.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돈을 빌린다. 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고민이 됐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면 이 검사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태준의 번호를 입력했어요.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문자를 보내기로 했죠. 전화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녀는 메시지 창을 열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눌렀어요. 오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다 쓰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죠. 지은은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고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어.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저녁 준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오키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준혁이 넥타이를 풀며 인사를 건넸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 왔구나. 아들아, 잠깐. 오키가 준혁을 손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슬쩍 서재 쪽을 가리키더라고요. 준혁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키가 서재 문을 닫더니 준혁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 말이야. 요즘 이상해. 네? 무슨 소리세요? 준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오키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꾸 어디 나가고 남자 만나는 것 같아.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은이가요? 설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며칠 지켜봤는데 산부인과도 혼자 다니고. 산부인과요? 준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산부인과라는 단어에 뭔가 걸린 듯한 표정이었죠. 너한테는 말도 안 하고 수상하지 않니? 오키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준혁은 입술을 꾹 깨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지. 그 말에 오키는 준혁의 어깨를 다시 한번 꽉 쥐었어요. 그리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답니다. 준혁이 식탁에 앉아서 지은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의심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지은은 그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어디 갈 일 있어? 준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지은을 쳐다보다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죠. 왜? 왜 그걸 물어? 아니,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그래. 걱정돼서. 그 말에 준혁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나? 너야말로 요즘 어디 자주 나가던데.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게 병원 좀... 먼저 간다. 준혁은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방을 집어들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은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지은은 오늘도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온 후 약속이 있어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이미 태준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여기요. 미안. 기다렸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누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응, 그냥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혹시 제가 빌려드린 돈 때문에 부담되시는 거예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아니야, 넌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누나, 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손금을 들여다봤어요. 누나 손금 보니까요. 곧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진짜로요. 하하, 넌 언제부터 손금까지 봐?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 밖 기둥 뒤에 숨어서 지은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오키. 그녀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각도를 조절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 지은이 태준을 보며 웃고 있는 장면. 오키는 일부러 각도를 조작해서 마치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이게 찍었답니다. 후후.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녀는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죠. 같은 날 저녁, 준혁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오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말이죠. 준혁아, 너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오키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어요. 지은과 태준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 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답니다. 이게 봐라. 네 아내가 만나는 남자야. 오늘 내가 직접 봤어. 준혁은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어요. 손을 떨며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화면을 응시했죠. 산부인과 다니는 것도 이 남자 때문일 거야. 생각해봐. 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더니 갑자기 산부인과를 다닌다고? 그것도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준혁아, 엄마 말 안 믿겠으면 네가 직접 확인해봐. 근데 엄마는 확신해. 저 여자 너 배신하고 있어. 준혁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세게 말이죠.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주병을 연달아 비우며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그 사진을 계속 쳐다봤죠. 지은이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 산부인과는 설마 저 남자 아이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허무함이 뒤섞였답니다. 그는 취한 손으로 핸드폰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회사 후배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에도 자신에게 호감을 드러냈던 여자였어요. 준혁은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돼? 몇 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네, 부장님. 그날 밤부터 준혁은 지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렸죠. 지은이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고 밥상을 차려놔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냉랭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지은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검사 결과만 나오면 다 해결될 텐데.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두고 나갔어요. 지은은 충전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또 봐요, 부장님.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은은 급히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지난 몇 주간 주고받은 친밀한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야근하시나요? 부장님 덕분에 프로젝트 잘 끝났어요. 저녁 한번 사주세요. 어제 선물 너무 예뻤어요. 고마워요. 지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크. 지은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조금만. 검사 결과만. 다음 날 아침, 오키는 거실 한쪽에 쌓인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추억들이 가득한 그 앨범이었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는데 준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답니다.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해맑게 웃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가방을 맨 모습, 대학 졸업식 때 자랑스럽게 학사모를 쓴 모습까지.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오키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사진 속 준혁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던 오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손에 쥔 앨범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바로 그때 옆방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검사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럼 다 해결될 거야. 오키는 숨을 죽이고 옆방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에 귀를 바짝 붙이고 지은의 움직임을 엿들었죠. 방 안에서는 지은이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오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통화하는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죠. 다음 주 화요일에 검사 예약 확인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키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무슨 검사? 지은이 전화를 끊고 다시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준혁 씨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럼 오해가 풀릴 거야. 그 순간 오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유전자 검사? 지금 전현이 유전자 검사를? 오키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증거를 조작하려는 거야. 가짜 결과를 만들어서 내 아들을 속이려는 거라고. 오키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답니다. 지은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전현이 돈으로 의사를 매수할 수도 있어. 그럼 준혁이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 오키는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어요. 손톱으로 손바닥을 핥히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어. 분노가 광기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오키는 거울 앞에 선 채 자신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죠. 내가 먼저 끝내야 해. 오키는 서랍을 열어 차 열쇠를 꺼냈어요.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섭도록 차가웠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전현이 증거를 만들기 전에 오키는 차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먼저 끝낸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산부인과 예약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지은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코앞에 시어머니 오키의 차가 서 있었거든요.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오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디가?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은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원이요. 산부인과 예약이 있어서. 다 데워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라니까. 오키가 차에서 내리더니 순식간에 지은의 팔을 낚아챘어요. 지은이 뿌리치려 했지만 오키의 힘은 놀랍도록 강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손 놔주세요. 닥치고 타. 오키는 지은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밀어 넣었어요. 지은이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오키가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중앙 잠금 장치를 눌러버렸습니다.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지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오키는 대답도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요란하게 울부짖더니 차가 급발진했어요. 지은의 몸이 시트에 휙 처박혔습니다. 병원은 무슨 네 애인한테 가는 거지? 네? 무슨 말씀을? 지은은 완전히 당황해서 오키를 바라봤어요. 오키의 두 눈이 100m 너머로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어요. 다 알아? 네가 남자 만나는 거, 내 아들 뒤통수 치고 바람 피우는 거 다 봤다고. 그건 오해예요. 후배예요. 대학 후배가 돈 빌려줘서 갚으려고. 거짓말. 또 거짓말.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밖에 더 있어? 오키가 소리를 지르며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빵빵! 옆 차선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오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위험해요. 속도 좀 줄여주세요. 지은이 손잡이를 꽉 잡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오키는 빨간 신호등도 그냥 무시하고 질주했습니다.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들어가는 오키의 운전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얼굴에 똥칠하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네가 감히. 제발요. 저 임신했어요. 아기가 있다고요. 지은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지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오키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 애가 누구 앤데? 진짜 우리 준혁이 애야? 아니면 그 남자 애야? 준혁 오빠 아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꽝꽝 차가 연속을 받고 지나갔어요. 지은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며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지은은 온몸으로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거짓말쟁이. 더러운 거짓말쟁이. 차는 주택가 골목길로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좁은 길을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차 안에서 지은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어머님, 제발 멈춰주세요. 제발요. 닥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명령해? 네가 뭔데? 바로 그때였어요.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엑셀을 밟았죠. 어머니, 빨간불이에요. 지은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오키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왼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은의 눈이 크게 떠졌고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 지은의 비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곧 묻혀버렸어요. 강!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격렬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그리고 정적, 5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윙, 윙, 윙.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교차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고 현장을 포위했고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이쪽입니다. 빨리! 완전히 박살난 차량. 운전석 쪽은 트럭의 정면으로 얻어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어요. 구급대원 한 명이 운전석 쪽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전자, 현장 사망입니다. 오키는 그렇게 즉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핸들을 쥔 채로요. 하지만 조수석은 달랐어요. 지은이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이쪽 환자 의식 없습니다. 복부에서 출혈이 심합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임산부입니다. 배가 급히 옮겨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들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의 몸을 조심스럽게 차에서 꺼내는 동안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배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데도 본능적으로 아기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들건 옆 바닥에 떨어진 지은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차갑게 표시된 글자들이 보였어요. 부재 중 전화 5통, 남편,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그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응급 침대를 밀며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죠. 침대 위에는 피범벅이 된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 빨리 수술실로. 네, 지금 바로.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지은을 실은 침대는 순식간에 수술실 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자 빨간 불이 켜졌고 그 불빛만이 조용히 복도를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3시간이 흘렀어요. 병원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는데 그때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준혁이었어요. 준혁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죠. 그때 경찰 2명이 준혁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 사고 연락받고 왔는데요.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준혁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경찰관은 준혁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분은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뭐라고요? 준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은이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네, 조수석에 계셨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왜 같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건 저희도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만 목격자 진술로는 난폭운전이 설마 지은이가 어머니를?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왜 같이 있었을까? 혹시 어머니 입을 막으려고? 준혁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제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준혁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유산되었습니다. 유산요? 무슨? 준혁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졌어요. 부인께서 임신 4개월이셨는데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태아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지은이가 임신을 했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더 빨리 이송됐더라면. 의사가 돌아서고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준혁만 홀로 남겨졌죠. 준혁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임신을.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눈빛 속엔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서둘러서. 준혁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4개월. 그럼 그 시기면 그 남자 아이였던 거야. 준혁의 주먹이 세게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걸 알고 그래서 같이. 준혁의 머릿속에선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죠. 3일 후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복도에는 국화 화환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빈소 안쪽 영정사진 아래 상주석에는 준혁이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에 초점 없는 눈동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답니다. 문상객들이 차례로 다가와 절을 올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준혁은 고개만 기계적으로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목발을 짚은 지은이
절뚝거리며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다친 오른쪽 다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어요. 검은 원피스 차림의 지은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잖아. 사고 때 같이 있었다던데. 어머, 다리를 심하게 다쳤나 봐. 저렇게 붕대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미묘한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죠. 지은은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빈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목발이 차가운 바닥을 찍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답니다.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입구 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이쪽으로 오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분노,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 빈소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영정 사진 앞에 섰죠. 오키의 미소 짓는 얼굴이 액자 속에서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잠시 영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감정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싸늘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본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상주석을 박차고 나와 지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답니다. 지은,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조문하러 왔어요. 넌 여기 올 자격 없어.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그 순간 준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죽인 게 누군데?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문상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죠. 지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같이 타고 있었어? 어머님이 억지로. 거짓말. 어머니 입 막으려고 그랬지. 네 불륜 들킬까봐. 주변 문상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불륜? 뭐래? 저 여자가 며느리 아니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 들었어. 임신했었다며. 그 남자 아이지? 준혁 씨,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어요. 격분한 얼굴로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꺼져. 순간 지은이 목발을 놓치며 뒤로 비틀거렸어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걸치고 있던 긴 카디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의 몸이 드러났죠. 검은 상복 아래로 여전히 불룩한 만삭의 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야 저게? 지은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카디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배를 가리며 말했어요. 이미 없어요. 당신 아이였는데. 준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아이? 지은은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믿지 않겠죠. 하지만 당신 아이였어요. 장례식장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지은은 목발에 의지한 채 준혁을 바라봤고 준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지은을 내려다봤죠. 그 순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예약되어 있었어요. 준혁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증명하려고 했어요. 준혁 씨 아이라는 걸. 우리 아기가 분명히. 말을 잇지 못하고 지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더니 차갑게 냉소를 터뜨렸어요.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고로 아이가 없어진 지금 증거도 없는데 무슨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조작이요? 제가 조작을?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남자 만나는 거.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돈 빌리려고. 아직도 거짓말을. 증거 사진도 다 봤어요. 일주일에 2번씩 똑같은 남자랑 호텔 앞에서, 카페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사진? 어머님이 그걸.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진까지 찍혔다고? 태준이를 만나는 걸? 그제야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감시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함정을 파왔는지를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뭐라고요? 알아요. 준혁 씨는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말은 믿으면서, 사진은 믿으면서. 왜 저는 안 믿나요? 4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한 적 있었나요? 그만해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정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든, 무슨 증거를 보여드리든 준혁 씨는 안 믿으실 거예요.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당장 꺼지세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은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넌 이제 내 아내도 아니야.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지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뚝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장례식장을 나섰죠. 목발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울렸어요. 지은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준혁이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대로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동안 지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전혀 안정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고개를 돌리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말이죠. 지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이혼 서류야. 지은은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봉투 위에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답니다. 준혁은 지은의 반응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 지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준혁은 지은의 침묵이 불편했는지 미간을 찌푸렸어요. 너도 서명하면 끝이야. 그럼 우린 남남이 되는 거지. 지은은 천천히 손을 뻗어 탁자 위에 펜을 집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펼쳤죠. 지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았고 지은은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지은.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지은은 펜을 놓고 눈을 감았어요. 준혁은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한 뒤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죠.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준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남자랑 잘 살아. 그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준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혼자 남았답니다. 텅 빈 병실에 혼자 앉아있는 지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려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2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은에게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답니다. 좁은 원룸안, 커튼도 제대로 열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지은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벽에 붙은 달력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 특정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죠. 출산 예정일. 아이가 태어났어야 할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매일같이 그 날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지은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죠.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 앞이었어요. 지은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출입구를 하염없이 바라봤답니다. 불룩한 배를 안고 들어가는 임산부들, 아기를 안고 나오는 산모들,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나도 저렇게 됐어야 하는데. 주먹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지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아기의 모습이 담긴 초음파 사진이었죠. 4개월. 여기까지밖에.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작은 형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지은은 닦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소리 없이 울기만 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죠. 누나, 요즘 어때? 밥 한번 먹으러 나와. 내가 살게.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태준아. 다음에. 누나, 이렇게 계속. 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선 지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빠진 얼굴,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2년 전에 그 지은은 온데간데 없었죠. 싱크대 위에는 약통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수면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들을 하나씩 열어 약을 꺼냈습니다. 물 한 모금과 함께 약들을 삼키며 지은은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준혁은 지은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답니다. 수진이라는 29살의 여성이었죠. 수진은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여자였어요. 지은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준혁은 수진과 결혼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신혼집을 꾸미고 새로운 가구를 들이고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준혁의 팔에 매달리며 밝게 웃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 가지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요. 준혁은 순간 숨이 쑤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곧 생기겠지. 조금만 기다려봐. 네, 우리 아기 빨리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한 달, 2달, 석 달, 그리고 1년.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조금씩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수지는 걱정이 되었는지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가 병원에서 검사 받아봤는데요.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제 몸은 이상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 그럼 괜찮은 거잖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당신도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그 순간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나는 괜찮아. 검사 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여보, 혹시 모르잖아요. 그냥 한 번만. 됐다고. 내가 괜찮다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자 수지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서는 수진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에 밝은 빛이 어두운 거실을 희미하게 비췄답니다. 준혁은 천천히 연락처 목록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박지은, 여전히 저장되어 있는 전 부인의 이름. 삭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둔 번호였죠. 준혁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받던 지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지은을 의심하고 배신자라고 몰아붙였던 그 순간들.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설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준혁은 수진과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둘 사이에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답니다. 처음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진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문제일 리 없어. 며칠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진료실 앞에 선 준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손이 떨렸어요.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불임 검사 맞으시죠? 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검사 절차를 설명했고 준혁은 그 모든 과정을 마쳤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준혁. 대기실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는데 간호사가 불렀어요. 박준영님,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상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준혁 씨,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선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어요. 의사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자가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0.1% 미만의 생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천적. 그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이 정도면 평생 모르고 살아온 거죠. 치료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바들바들 떨렸고 글씨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진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준혁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가 갑자기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답니다. 5년 전 그날 지은의 만삭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붙잡던 그녀. 당신 아이였어요. 진짜로 당신 아이였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바람 피운 거잖아.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 아이는 그리고 계단을 굴러 떨어지던 지은, 피로 얼룩진 바닥, 구급차 사이렌 소리. 준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니야. 하지만 의사의 말은 너무나 명확했답니다.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자연 임신 불가능. 그럼 그 아이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주저앉아 있는 준혁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준혁은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꽉 쥔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지은이의 목소리로 가득했죠. 우리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그 절규가 귓가에서 맴돌았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입력하기 시작했죠. 무정자증 기적적 임신 가능성. 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검색 결과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무정자증 환자의 자연 임신. 극히 드물지만 가능. 완전 무정자증이 아닌 경우 0.1% 확률로 임신 가능. 정자 생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 존재. 준혁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럼 지은이가 말한 게 진짜였어? 그 순간 머릿속에 어머니가 보여줬던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호텔 앞에서 찍힌 지은이의 뒷모습, 남자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친밀해 보이던 두 사람의 거리. 어머니가 잘못 봤던 거야? 그냥 친구였던 거야? 준혁은 급히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무서운 속도로 시댁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어머니, 설마. 30분 만에 시댁에 도착한 준혁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곧장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서재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열쇠가. 준혁은 주머니를 뒤지다가 옛날에 만들어둔 마스터키를 찾아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 구멍에 꽂는 것조차 한참이 걸렸죠. 찰칵 문이 열렸어요. 준혁은 서재 안으로 들어가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가 늘 소중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
바로 저 책장 뒤였어요. 준혁은 무거운 책장을 힘껏 밀었어요. 책장이 벽에서 떨어지면서 뒤편에 작은 금고가 드러났죠. 다행히 금고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각종 서류들, 통장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준혁의 손이 그 봉투에서 멈췄어요.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 준혁이라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죠. 준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병원 서류였답니다. 정액 검사 결과지. 날짜는 15년 전 준혁이 21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환자명에는 또렷하게 김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준혁의 눈이 서류 아래로 내려갔어요. 진단명, 무정자증, 소견, 정액 내청자 발견되지 않음, 자연임신 극히 어려움, 권고사항, 추가 검사 및 전문의 상담 필요.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준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진단서를 보며 준혁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어머니,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부터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그런데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숨긴 거였죠. 그리고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를 바람핀 여자로 몰았던 거였죠. 그럼 지은이는 진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며 환하게 웃던 그 표정. 여보, 우리 아기예요. 기적 같은 우리 아기. 그때 지은이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아이를 가진 거였던 거죠. 0.1%의 확률로 기적처럼.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의 말만 믿고 지은이를 의심했어요. 사진들을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고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어머니, 왜?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지은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그의 심장도 덩달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돌리신 번호는 가입자가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준혁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입자가 없다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니, 이럴 리가. 그는 급히 연락처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친구들, 대학 동기들,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연락을 돌렸답니다. 저기, 혹시 지은이 연락처 알고 계세요? 지은이요? 아, 저희도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한 2년 넘었나? 2년이요? 그럼 혹시 지금 어디 사는지?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준혁은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답니다. 지은이? 아, 저도 연락 못 받은 지 꽤 됐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연락이 안 돼서. 예전에 한번 연락했을 때 번호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번호는 안 알려줘서. 모든 통화가 끝난 뒤 준혁은 멍하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5년이란 시간이 이렇게나 큰 벽을 만들어 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준혁은 지은이 살던 원룸을 찾아갔어요. 기억을 더듬어 간신히 찾아낸 그곳은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였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 혹시 이 집에 예전에 살던 사람 연락처 아시나요? 여자분이었는데. 아, 전 세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2년 전에 이사 가셨어요. 2년 전이요? 그럼 어디로 가셨는지. 그건 저도 모르죠. 그냥 이사 간다고만 하고 가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혁은 미친 사람처럼 지은을 찾아다녔어요. 지은이 다니던 카페, 자주 가던 공원, 함께 걸었던 거리들,
기억나는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턱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답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준혁은 또다시 지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옛날 사진첩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지은이 대학 후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태준이라고 했지. 그는 급히 지은의 대학 동문 명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마침내 태준의 연락처를 찾아냈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준혁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죠. 네, 누구세요? 저는 지은이 남편, 아니, 전 남편, 준혁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차갑게 변했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 왜요? 또 상처 주려고요? 그 한마디에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과하고 싶어서 제발. 5년 전에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뭐하러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긴 한숨이 들려왔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근데 형부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 많이 힘들어하세요. 조심히 대해주세요. 준혁은 낡은 원룸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그리고 깨진 유리창까지. 5년 전 지은이 살던 그 깔끔한 신혼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3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열리는 문. 지은아. 그 순간 준혁의 입에서 헛바람이 빠져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나타난 지은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죠. 5년 전 그 생기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광대뼈가 두드러질 만큼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 지은은 준혁을 보자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마저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건조한 말투였죠. 지은아, 나. 할 말 없으면 가세요. 지은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 황급히 문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요? 5년 지났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히려 그 냉정함이 준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죠.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 무정자증이었어. 선천적으로. 내가 몰랐어. 지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죠. 그저 텅 빈 눈으로 준혁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 아이, 내 아이 맞았지. 기적이었지. 0.1%에. 지금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증거 있어? 유전자 검사. 그때 하려던. 지은은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지은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뒤지는 소리,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죠. 준혁은 무릎 꿇은 채로 그 소리들을 들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다시 문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낡고 바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지은이 그 종이를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감정도 없이.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 펼쳤어요. 산전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제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준혁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검사 대상 김준혁 태아, 친자 확률 99.9%, DNA 일치 확인. 준혁의 눈이 날짜로 향했어요. 5년 전 사고가 난 바로 그 전날 지은이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기적이라는 것을
0.1% 확률로 태어난 준혁의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증명을 하기도 전에 계단에서 떨어졌고 모든 게 끝나버렸던 거죠. 아, 아, 준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곳에는 구겨진 검사지가 놓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임신 양성, 예정일 7월 15일. 준혁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사고 전날 이걸 받았구나.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은은 그런 준혁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증명하려고. 그래서 차에 어머님이 억지로 태우셨어요. 검사 못하게 하려고.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떨며 비명처럼 말을 쏟아냈어요.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다. 지은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준 오빠는 그냥 돈 빌려준 후배였어요. 검사 비용이 없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4년 동안. 알아. 이제 다 알아. 미안해. 정말. 사진도 다 오해였죠. 근데 당신은 저를 더럽다고 했죠. 역겨운 여자라고 했죠. 지은아, 정말. 그때였어요. 지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죠. 그 아이, 기적 같은 아이였어요. 준혁은 검사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아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당신만 죽인 게 아니에요. 지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님도, 저도,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준혁은 무릎으로 기어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은아, 제발. 하지만 지은은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은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옷장 아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들었죠. 먼지가 쌓인 흰색 상자였는데 지은의 손이 그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더니 천천히 뚜껑을 열었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초음파 사진 몇 장과 작은 베네저고리 한 벌, 그리고 손바닥만 한 이름표가 들어있었어요. 지은이 그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는데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준서, 준혁의 준자에 지은의 은에서 따온 서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이름도 지어뒀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준혁은 그 이름표를 받아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준혁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4개월.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지은이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준혁에게 내밀었어요.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생명의 윤곽이 보였답니다. 여기 손 보여요? 작게 흔들고 있었어요. 지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작은 점을 가리켰어요. 정말 작은, 아주 작은 손이었죠. 준혁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미안해, 준서야. 아빠가 미안해. 준혁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빠로서 아들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이 사진 보면서 살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더라고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준혁이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나도 같이 아파도 돼? 지은아, 나도. 준혁의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 혼자 아파왔어요. 그 말에 준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초음파 사진을 붙들고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죠. 준서야, 준서야. 아빠가 되지 못한 남자의 오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지은은 그런 준혁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얼굴로 그저 텅 빈 표정으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죠. 이제 가주세요. 준혁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릎을 꿇은 채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그의 입술이 떨리더니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어? 그 말에 지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용서요? 지은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게 번졌답니다. 용서요? 뭘 용서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당신이 저를 더럽다고 한 것? 불륜녀라고 한 것? 어머니 죽였다고 한 것? 아니면 제 아이를 안 믿어준 것?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준혁의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아니, 대답할 자격이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답니다. 준혁은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일 뿐이었어요. 지은이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용서 못해요. 저 자신을.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거든요. 왜 그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는지, 왜 증명하려고만 했는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지은의 눈물이었죠. 왜 준서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감정이었어요. 꽁꽁 얼려두었던,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매일 후회해요. 내가 엄마 자격이 있었나.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은아,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저 흐르는 대로 두면서 말했어요.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도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죠. 우린 그냥 서로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대가로 준서를 잃은 거고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아이를 그리워하며 같은 후회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답니다. 서로를 안아줄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눈가를 훔치며 말했죠. 이제 정말 가주세요. 준혁은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비틀거리며 일어났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준혁은 한 걸음 한 걸음 문 쪽으로 향했어요. 준혁이 현관문 앞에 선 채 마지막으로 지은을 돌아봤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나 재혼했어.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당연히 아이는 없고 그냥 혼자 살기 힘들어서. 말끝이 흐려지는 준혁의 목소리에는 변명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답니다. 너도 다시 시작해.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말에 지은이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예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해요. 믿음도 사랑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는 그저 텅 빈 목소리였죠.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살고는 있죠. 준서 때문에라도 준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는 마지막으로 지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은도 따라 움직이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준혁이 문 밖으로 나서자 지은이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죠. 준혁이 복도에서 뒤돌아봤을 때 지은이 조용히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지은의 얼굴은
공허했지만 묘하게 평온해 보였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표정이었죠. 암크.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준혁은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는 이제 절대 닿을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죠.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지킬 수 없었던 약속들, 믿지 못했던 사랑이. 준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발 소리만 텅 빈 계단에 메아리 쳤죠. 건물 밖으로 나온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널 믿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네가 정말 내 아들이었다는 걸. 멀리 위층 어딘가에 있는 지은의 창문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작은 빛 하나가 사라지면서 건물은 더 어두워 보였어요. 준혁이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점점 멀어졌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지은의 창문을 클로즈업했어요. 어두운 창가에 작은 액자가 놓여있는 게 보였죠.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작고 소중하게 보관된 이름표 하나. 준서